인생이란 어떻게 해야 현명하게 살아가는 것인지 이상하게 살면 살아갈수록 더 아리송해지지 않나요? 많은 상념 속에 빠지게 되는 오늘의 세 가지 사연입니다. 저와 함께 즐겨주세요. 저는 톡톡사연 한이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고양시에 거주하고 있는 40대 남자입니다. 직업 특성상 저는 운전할 일이 엄청 잦은데요. 이럴 때 차에서 톡톡 사연을 틀어놓으면 사연에 저도 모르게 몰입이 되면서 운전하는 길이 지루하지 않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은 제가 직접 경험담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제 나이 딱 30살이 되었을 때 만난 인연이 있었어요. 저보다 한 살 아래에 29살이었던 그녀는 수수한 인상의 소유자여서 처음부터 느낌이 좋았습니다. 수더분하고 단정해 보였고 무엇보다 사람에게서 풍기는 느낌이 되게 다정다감하더라고요. 오빠, 내가 성인이 되고 나서 연애를 딱 2번 해봤다? 그런데 그 2번이 나에게 안 좋은 기억을 심어주었어. 왜냐하면 2번 모두 상대방이 나를 두고 바람을 피웠기 때문이야. 그러다 보니까 혹시 나에게 문제가 있나? 이런 생각까지 드는 거 있지? 마음의 상처를 깊이 받았고 이제는 연애를 떠나서 사람 자체에 대한 불신이 생기더라. 여보하고 지금 알콩달콩 문제없이 만나고 있다는 게 사실 나에게는 꿈만 같아. 진짜? 아니, 너는 어떻게 그런 쓰레기 같은 놈들만 사귀었어? 성현아, 절대 너에게 아무 잘못도 없었다는 거 알지? 그런 놈들이 이상한 거지. 너에게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되었던 것이 아니야. 오빠라면 그렇게 말해줄 줄 알았어. 나는 오빠를 만나기 전까지는 순정을 다 갖다 바치면 배신으로 보답하는 것이 남자라는 족속이라고 여긴 참이었거든. 그런데 오빠가 내 생각을 바꾸어 놓아준 거야. 나에게 여보는 정말 운명 같은 인연이라고 생각해. 어느 날 둘이 데이트 도중에 가진 술자리에서 그녀가 이런저런 말들을 했었는데 그런 소리 듣고도 가슴에 아무 반응이 없는 남자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그날을 기점으로 애정이 더욱 커졌던 것 같아요. 저 하나만큼은 절대 이 여자를 배신하거나 실망시키지 않겠다는 각오가 활활 타올랐었죠. 참고로 저희 2사람은 각 집안의 수준이 아주 비슷하였는데 그렇다 보니까 서로 넘치거나 아쉬운 게 없어서 좀 더 결혼으로의 진행이 수월하였어요. 양가 모두 재산이 넉넉하게 보유된 건 아니었으나 각자 노후 준비가 되어 있는 수준이었네요. 딱 1년 연애를 하고서 상견례를 진행했습니다. 결혼 정년기에 만났던 그녀, 제 아내는 당시 모아둔 돈이 2,500만 원이었습니다. 26살부터 정식으로 돈을 벌기 시작하였다고 했으니 저와의 결혼식을 올린 그녀의 나이 30살까지 딱 4년의 기간이었어요. 성현아, 그러면 대충 네가 1년에 600만 원 정도를 모아온 셈이다. 그치? 네가 서비스업에 종사하면서 많은 급여를 받고 있는 것도 아니니까 이게 절대 적은 금액이라고 생각하고 싶진 않지만 조금 의구심이 들긴 한다. 왜? 오빠, 나 정도면 괜찮게 모은 거 아니야? 내가 샤넬백 하나가 있기를래 아니면 자차가 있기를래? 나 씀씀이 절대 해픈 여자 아닌 거 여보도 알잖아. 그러니까 더 궁금한 거야. 너 2년 전까지는 자취가 아니라 본가에서 생활했다 그랬고 자취도 대학 동기하고 같이 살아서 지출이 적었을 텐데 알뜰살뜰하게 절약하며 사는 네가 연봉에서 4분의 1만 저축을 해왔다고? 나머지 돈은
혹시 어디로 갔는지 물어봐도 돼? 우리 이제 서로 믿으며 살아가는 부부가 되는데 굳이 접근 같은 거 숨겨둘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 내가 그냥 대충 둘러대면 어련히 돈을 쓸 곳에 쓰면서 살았겠구나. 이렇게 여기고 넘어가면 될 일이지. 오빠는 왜 그렇게 기를 쓰고 내가 돈을 어디다 썼는지 알아내려고 들어? 나 괜히 의심이라도 받는 입장 된 것 같아서 기분이 나빠. 취조하는 거야, 뭐야. 그리고 나 웬만하면 기분 나쁘다고 직접적으로 말 안 하는 여자인 거 오빠도 알지? 그러니까 이건 진짜 오빠가 잘못했어. 제가 사과를 하면서 일단락이 되었는데요. 아내는 집안에서 3남매 중에 막내입니다. 먼저 결혼해서 가정 꾸리신 처형과 형님이 계시고요. 제가 연애 때 얼핏 들어왔던 것도 있고 해서 알고 있었던 부분은 장인어른, 장모님 두 분은 처형께서 전적으로 챙겨드리고 계셨고 금전적인 건 형님께서 주로 책임을 지고 계시다는 것이었어요. 아내는 집안에서 너는 네 앞가림이나 잘해라 이렇게 여겨지는 막내였기 때문에 집에 돈을 안 내놨습니다. 연애 초기 때 어버이날이 됐었는데 제가 부모님께 카네이션 생화와 용돈 그리고 고급스러운 한정식 집을 예약해드렸던 반면 아내는 카톡으로 낳아주고 길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상투적인 문구만 딸랑 보내드리는 게 전부였던 걸 제가 직접 봤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제가 분명히 아내가 집에서 절대 돈 쓸 일이 없다는 걸 알고 있었건만 결혼할 때가 되어서 재산을 공개했을 때 제가 좀 당황할 수밖에 없었죠. 막연히 최소 3천만 원은 모았을 거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참고로 저는 4,800만 원 정도가 결혼 당시에 통장에 있었습니다. 제가 돈을 더 많이 모은 상태였지만 입이 떡 벌어지는 차이도 아니었고 계산기를 두드려가면서까지 재고 따지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어서 그냥 결혼을 진행했었어요. 하지만 훗날 이때를 돌이켜보면 기묘한 직감이란 정말 놀라운 것 같습니다. 이때 가졌던 아내가 왜 생각보다 돈이 없을까에 대한 의구심이 괜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것이 드러나는 것은 더 뒤의 일이었고 저는 양가의 축복 속에서 아내와 결혼에 꼴이 나였습니다. 신혼집은 양가에서 5천만 원씩 지원해 주신 1억에다가 제 돈 그리고 제 명의로 대출받은 것까지 합쳐서 아파트 전세로 구하였어요. 2년 채우고 나면 더 좋은 동네로 옮겨갈 것을 애초부터 염두에 두고 있었고요. 가전, 가구 같은 일체의 혼수는 아내가 채웠고요. 결혼하고 나서 어느 날 같이 웨딩 앨범을 넘겨보고 있는데 문득 제가 아는 한 인물이 결혼식에 안 온 게 생각나더라고요. 성현아, 너랑 자취했던 그 친구분은 왜 안 왔어? 대학 동기이기도 하잖아. 가장 친할 텐데 이제 보니까 결혼식장에서 보질 못했네. 아, 그, 그게 나는 당연히 초대했는데 가족 행사가 그 주말에 겹쳤다고 하면서 못 온다고 하더라. 날짜가 어떻게 딱 그렇게 됐었구나. 아, 아쉽다. 그래도 절친의 결혼식이면 꼭 와줄 법한데 괜히 내가 다 서운하네. 가족 행사가 엄청 중요한 거였나 봐. 어쩔 수 없지. 나는 별로 아쉽게 생각 안 해. 우리 결혼식 대신 다른 분들이 많이 와주셨잖아. 아내의 말처럼 결혼식장에는 하객들이 아쉽지 않게 왔습니다만 거의 다 장모님의 교회 인맥들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기억하는 한 아내의 또래 하객들은 신부 측에 거의 보이지 않았고요. 그냥 그러려니 넘겼습니다. 아내는 서비스직에 종사했어요. 제법 외향적이었기에 사람 성격이나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을 거란 생각은 해본 적도 없었네요. 매장직은 대부분 아시겠지만 오픈과 마감 교대 근무입니다. 그래서 아내는 이른 오전에 나갈 때도 있었고 점심 이후에 나갈 때도 있었어요. 그리고 주말 이틀 연속 다 쉬는 건 드문 일이었죠.
아무래도 주말에 장사가 더 잘 되는 매장 특수성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희 부부는 결혼하고 주말에 어떻게 지냈는가 하면 아내가 오픈 업무이면 퇴근하고 나서 저녁 외식을 하였고요. 마감 업무이면 이른 시각에 아침 겸 점심 외식을 하는 식이었습니다. 이렇듯 저희만의 방식을 만들어서 즐겁게 잘 지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여보, 나 매장 일이 앞으로 너무 바빠져서 출근 전후 모두 시간을 내기 어려울 것 같아. 뭐? 주말에 그 정도로 바쁘다고? 그러면 돈을 더 받아야 하는 거 아니야? 연장 수당, 추가 수당, 뭐 이런 거 당연히 있지. 여보, 내가 무슨 대기업에 다니는 줄 알아? 그냥 주먹구구식이야. 그런 게 어디 있어? 매장이 바쁘다 하면 군말 않고 더 나가서 일하는 거지. 동네 구멍가게도 아니고 번듯한 대형 쇼핑몰에 입점한 곳인데 그럴 수가 있나 싶었네요. 그런데 아내가 단호하게 딱 자르니까 제가 말을 더 얹지 못했고요. 전혀 이상하다고도 못 느꼈던 것 같아요. 아내가 너무 바빠졌는데 돈도 제대로 못 받는 것 같아서 다만 속상할 뿐이었죠. 제가 더욱 잘하고자 마음먹어서 집안 청소도 제때 잘해놨고 특히 쓰레기 분리수거 이런 것들은 매번 제가 담당해서 밖에 갖다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꼬박 들락날락하게 되었는데 그러면서 아파트 소식통인 5층 아주머니와 안면이 생긴다거나 바로 윗집에 사는 남자와 엘리베이터를 같이 탄다거나 하는 경우가 생겼죠. 윗집에 사는 남자는 액면가로 봐도 저보다 최소 N7살은 많아 보였는데 유심히 보게 된 이유는 그쪽에서 저를 자꾸 먼저 쳐다봐서였어요. 그쪽에서 저를 응시하니까 멋쩍은 제가 무슨 말이라도 늘 꺼냈죠. 아, 안녕하세요. 일교차가 있어서 저녁에는 좀 쌀쌀하네요. 쓰레기 버리러 나올 때도 이제 반바지는 입지 말까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어찌나 그럴 때마다 단답으로 받아쳐서 제가 민망해졌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아내하고 밥을 먹다가 그 얘기를 꺼냈어요. 당신, 우리 윗집 남자 있잖아. 왜 결혼 못하고 혼자 사는지 알 것 같더라. 사람이 너무 부침성이 없어. 결혼을 못하다니. 아니야. 그 사람은 이혼해서 혼자 사는 거야. 뭐? 이혼남이었어? 와, 그랬구나. 처음 알았네. 근데 당신은 대체 그 사실을 어떻게 알았어? 그, 글쎄, 그냥 오다 가다 엘리베이터나 그런 데서 주워들었나 봐. 소식에 밝고 입 가벼우신 분들 여기 꽤 사시잖아. 아내가 깜짝 놀라는 반응을 보였었는데 저는 그 변명이 그럴싸하게 들려서 그냥 넘겼었어요. 솔직히 아무 생각도 못했었네요. 아내의 근무 시간이 자꾸만 들쑥날쑥해져도 저를 여보라고 부르기 시작했었으면서 갑자기 여보라고 가끔 불러대도 저하고 가끔 외출해서 노는 걸 언제부터인가 귀찮아하는 눈치가 보여도 저는 이런 것들을 두고서 결코 의심으로 연결해 본 적이 없었어요. 다만 사람의 직감이라는 것이 정말 있는지 제 깊숙한 속으로는 가끔씩 의미 모를 불안 같은 게 넘실거리긴 했습니다. 너무 깊숙이 잠겨 있었기 때문에 고요했던 그것이 수면 위로 드러나는 날이 불행히도 오고 말았습니다. 여보, 나 출근할게. 오늘도 바쁠 예정이라서 일찍 나가봐야 할 것 같아. 냉장고에 반찬 있으니까 알아서 밥 챙겨 먹으면서 놀고 있어. 뭐? 벌써 출근을 한다고? 아, 밥이야 뭐. 내가 알아서 챙겨 먹으면 그만인데. 날씨 좋은 일요일 아침을 당신하고 함께 못 즐겨서 그게 아쉽다. 오늘은 꼭 제때 퇴근하고 집에 와. 요즘 날씨가 너무 좋으니까 저녁에 산책이라도 같이 나가자. 그래, 알았어.
근데 혹시 늦어질 수도 있으니까 너무 기대하지는 마. 주말 아침에 제가 눈을 뜬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아내가 벌써 출근을 하더라고요. 여유롭게 같이 텔레비전 앞에서 라면이라도 끓여 먹으면 좋을 것을 전혀 그런 것도 없이 휙 나가버리는 바쁜 아내를 보며 씁쓸했습니다. 혼자 밥을 차려 먹는 것도 귀찮고 재미가 없어서 냉동실에 얼려놓았던 식빵이나 꺼내서 데워 먹었죠. 영화 채널에서 틀어주는 영화나 한 편 봐야겠다 싶었을 때 문득 입이 심심해져서 제가 편의점에 갈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아파트 단지 앞에 있는 편의점에서는 아이스크림 행사를 거의 매일 했는데 2개를 사면 1개가 딸려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지갑을 챙기면서 미리 생각을 했죠. 아이스크림을 제가 좋아하는 맛 1개, 아내가 좋아하는 맛으로 2개 이렇게 살 계산을 한 거예요. 은근히 그런 사소한 것에서 저는 아내를 우선으로 챙기는 사람이었던 것 같네요. 한 채 앞에 일을 모른 채로 저는 휴대폰이랑 지갑만 챙겨서 집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딱 현관문을 열자마자 동시에 위층에서도 현관문이 벌컥 열리는 소리가 나는 게 아니겠어요? 굉장히 공교로운 일치라고 느낀 것도 잠시 엄청나게 빠른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다급한 발소리를 내며 누군가 위층에서 이리로 내려오고 있었는데 저는 홀린 듯이 소리가 나는 계단 쪽을 쳐다보고 있다가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왜냐하면 마치 뭔가에 쫓기는 것처럼 다급하게 계단을 내려온 사람이 제 아내였기 때문입니다. 제가 넋이 나가서는 무의식적으로 중얼거렸죠. 당신이 지금 왜 거기서 내려와? 당신 출근은? 여보, 나 좀 살려줘. 나 지금 무서워서 죽을 것 같아. 제발, 나 좀 도와줘. 그때 다급히 내려온 아내가 저를 발견하고는 부르뜬 눈으로 다가와서 제 팔을 꽉 붙잡았습니다. 그것만 봐도 완전히 겁에 질려 있는 사람의 모습이었어요. 저는 어리둥절함과 동시에 아내가 무슨 봉변이라도 당한 것 같다는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사람이 너무 의외의 상황에 놓이면 생각하고 행동하는 게 아예 일시정지가 되더군요. 이 상황 자체가 너무 믿기 힘들어서 저는 아내를 훑어봤는데 이제 보니까 다나의 뒤축을 꺾어 신었더라고요. 제대로 신지도 못할 만큼 긴박한 상황이었다는 거겠죠. 대체 무슨 일이야? 당신 윗집에서 나온 거 맞지? 지금 거기서 내려온 거지? 맞아. 여보, 윗집에 그 남자가 지금 나를 해치려고 해. 넋이 나가 있는 아내가 입술을 파르르 떨면서 대답했어요. 그러더니 두 손으로 자기 머리를 감싸지면서 흐느끼더군요. 이런 아내의 모습을 본 건 처음이었죠. 저는 이상한 예감에 직면했고 저희 집 현관 신발장 서랍을 얼른 뒤져서 혹시 모르니까 호신용으로 십자 드라이버를 챙겼습니다. 거의 본능적으로 이렇게 행동하기까지 5초도 안 걸렸던 것 같네요. 그리고 망설임 없이 위층으로 향했죠. 아마도 제 안에 잠재되어 있던 출처 모를 불안감이 저를 그렇게 이끈 걸지도 모르겠네요. 위층에 올라가자 그 집 현관문이 반쯤 열려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조심스레 그 안으로 들어가자 오전임에도 어둑한 집안 풍경부터 눈에 들어왔죠. 거실에 빛을 가리는 두꺼운 암막 커튼이 달려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됨과 동시에 소파에 반쯤 드러눕다시피 앉아있는 윗집 남자를 발견했습니다. 자고 있는 건지 마는 건지 헷갈리는 모습이었고 한 손에는 소주병을 쥐고 있었죠. 거실 가운데 있는 탁자에 소주병들이 잔뜩 놓여있는 게 그제야 보였고요. 제가 심호흡을 하고는 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기요, 저 아랫집에서 왔습니다. 제 아내 일로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 왔는데요. 뭐야, 너는 아랫집 그놈이잖아. 마침 자기 발로 찾아왔네. 예? 자기 발로 찾아왔다니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제 부름에 정신을 차린 남자가 몸을 똑바로 일으키더군요. 그러더니 당황한 저를 향해 삿대질을 날렸습니다. 얼마나 술을 마신 건지 눈빛이 흐리멍텅했고요. 야, 네 아내 아니고 내 아내야, 내 여자라고. 내가 우리 성현이한테 이혼 도장 찍으라고 말해놨어. 아주 단단히 일러놨지. 뭐, 뭐라고? 우리 성현이? 당신이 뭔데 내 아내를 그렇게 이름으로 불러? 이혼 도장이라니? 당장 네 놈하고 이혼하라고 성현이한테 엄포를 내놨다, 내가. 마음씨 착하고 여린 성현이가 차마 네 놈을 이혼남으로 만들지는 못하겠다고 망설이더라. 그래서 내가 이혼 도장 안 찍으면 그 손가락 잘라다가 직접 지장 찍을 거니까 알아서 하라고 성현이한테 잘 말해놨지. 이젠 이놈은 끝났어. 성현이는 나한테 손가락 잘리고 싶지 않으면 네 놈하고 이혼 도장 찍을 거니까. 제가 당최 뭘 들은 건가 싶어서 두 귀를 의심해야만 했습니다. 분명 윗집에서 나온 게 분명한 아내가 겁에 질려서 제정신이 아니길래 와본 곳이었건만 이렇듯 충격적인 전말을 들을 각오를 다지고 온 것은 아니었으니까요. 나는 기생 오래비 같은 니놈하고는 배포가 달라. 손가락 하나쯤 없어도 데리고 살아줄 수 있는 진짜 백의 남자가 바로 나거든. 니놈하고 나는 애초에 비교가 안 되고 게임이 안 되는 거지. 윗집 남자가 지독한 술 냄새를 풍기며 그렇게 말했을 때 저는 등줄기에 소름이 쫙 돋아났습니다. 완전히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저를 향해 삿대질하면서 다가오던 윗집 남자는 다음 순간 자기 발치에 굴러다니던 빈 소주병 하나를 잘못 밟았습니다. 큰 소리와 함께 거실 바닥에 고꾸라졌죠. 가뜩이나 인사불성 상태에서 넘어지기까지 한 윗집 남자는 정신을 차리지 못했고 쓰러진 그대로 신음만 흘릴 뿐이었어요. 저는 직감적으로 이게 기회라고 판단하여 집안을 활보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지만 머리는 차갑게 식은 것 마냥 이성을 유지하고 있었죠. 우선 안방 문을 열고 들어간 저는 숨이 턱 멎을 뻔했어요. 아내가 즐겨 쓰는 바디로션, 그것과 똑같은 게 협탁 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윗집 남자는 분명히 혼자 살 텐데 침대 위의 베개는 2개였어요. 그 다음으로 작은 방에 들어가자 더욱 경악스러운 풍경이 보였죠. 옷방으로 쓰이고 있던 그 방에는 여자 옷이 절반가량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정확히 알 수 있었어요. 그 여자 옷들이 제 아내의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스타일이 완전히 아내가 입고 다니는 옷들이었습니다. 게다가 방구석에 놓여있는 화장대 위에는 액자가 있었는데 가까이 다가가서 그 액자를 집어든 저는 눈을 질끈 감아야 했어요.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두 사람은 바로 제 아내와 윗집 남자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는 탄식이 목 끝까지 차올랐어요. 그 울분을 안고 걸음을 옮겨보자 이번에는 부엌 한쪽 벽면이 아예 사진들로 인테리어가 되어 있었는데 그게 전부 다 제 아내의 사진이더군요. 혹은 아내와 윗집 남자가 함께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혼이 빠진 눈동자로도 저는 그걸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바닷가처럼 멀리 놀러가서 찍은 사진도 보였죠. 기가 막혔습니다. 분노에 찬 제가 거실로 달려가 바닥에 엎어진 그 남자의 멱살을 강제로 잡았어요. 이 망할 자식아, 네가 내 아내하고 바람을 피우고 있었어? 여태까지 바로 위아랫집에 살면서 이딴 치정을 벌여왔다고? 이 짐승만도 못한 전하의 파렴치한 자식 같으니라고. 제가 울분에 차서 외쳤지만 이제는 아예 정신을 놓아버려서 여기가 어딘지
자기가 누구인지조차 모르는 것 같은 윗집 남자에게는 들리지 않는 모양이었습니다. 씩씩거리며 윗집 남자의 멱살을 놓아준 저는 그 즉시 휴대폰으로 이 모든 증거를 다 찍어놓기로 하였죠. 그런데 손이 극심하리 마치 덜덜 떨려서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고 동영상 버튼을 누르는 그 단순한 과정도 애를 먹었습니다. 제 평생에 그런 건 처음이었네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제 아내의 외도 증거를 직접 증거로 찍어 남기는 동안 저는 울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불과 몇십 분 전까지만 해도 저는 아내와 나눠 먹을 아이스크림을 사놓으려고 외출하려던 참이었어요. 그랬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더라고요. 오죽하면 저는 저의 손으로 직접 제 뺨을 세게 쳐보기까지 했습니다. 더럽게 아프더군요. 그러나 갈기갈기 찢긴 제 가슴보다는 아프지 않았던 것 같네요. 화장실까지 확인한 저는 무심코 수납장을 열어보았다가 멈칫하고 말았습니다. 여성들만 쓰는 생리대가 그 안에 들어있었는데 그건 제 아내가 쓰는 제품이었어요. 아내가 늘 동일한 제품만을 썼기 때문에 제가 그걸 알고 있었던 것이죠. 다량의 옷들에 이어서 생리대까지 이것은 명백한 두 집 살림의 증거였습니다. 억지로 심신을 진정시킨 저는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진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왜 아내의 근무 시간이 뒤죽박죽이었는지, 그래놓고 그에 맞는 급여는 받지 못하고 있었던 것인지, 그 정도로 매장을 위한 희생정신과 애사심이 넘치는 사람이라고 보기에는 매장의 발전이나 미래에 관한 것은 조금도 관심이 없었다는 점까지 자연스레 답이 나오더라고요. 애초에 아내는 추가 근무를 한 적도 없었고 뒤죽박죽으로 근무표를 계속 일을 해온 적도 없었으며 저에게 거짓으로 둘러댄 그 시간들 동안 윗집 남자와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던 겁니다. 출퇴근 전후로도 물론 이 윗집에 있었을 것이고요. 미쳤구나. 완전히 미쳤어. 이건 제정신으로 저지를 수 있는 일이 아니야. 나는 그동안 이 미친 행각에 속아나고 놀아나왔던 거구나. 저는 이제 아예 코까지 골기 시작한 거실 바닥에 널브러진 윗집 남자를 바라보다가 문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현관문 바로 앞에 제 아내가 있었어요. 서로 딱 마주치자 엄청나게 무서운 침묵이 감돌았고 마치 공기마저 얼어붙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내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으며 아까와 같이 혼비백산해서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과는 달리 걱정과 불안으로 점철된 표정이었어요. 윗집 남자가 만취한 상태로 무섭게 나오자 겁에 질려 도망쳤던 아내는 저를 보자마자 본능적으로 도움을 요청했던 것인데 문득 정신을 차리고 보니 자기가 어떤 실책을 저질렀는지 알게 되었던 것이겠죠. 그것을 간파한 제가 피식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여기서 기다린 거야? 왜? 들어오지 그랬어, 당신. 어차피 여기 현관 비밀번호 알고 있었을 텐데. 여보, 아니 여보, 잠깐만. 그게 아니라 정말 오해야. 다는 오해라고 말하는 건 뻔뻔해서 차마 못 그러겠지만 일부는 오해야. 일단 나를 믿어줘야 해. 바보 같은 나는 지금에 와서야 이런 부분을 생각하게 된다. 결혼하고 나서 나를 여보라고 불렀던 당신이 언제부터인가 이따금씩 오빠라고 부르면서 당황할 때가 있었지. 그때 당신은 오빠라는 호칭이 그립고 더 좋아서라고 했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게 아니었던 거야. 바람 피우는 놈한테 오빠라고 부르는 게 입에 붙어서 그래서 아예 말 실수가 되어버릴까봐 나를 다시 오빠라고 종종 부른 거였어. 그러자 아내가 여기까지 와서 아니라고 차마 거짓말은 못하겠는지 푹 숙이더군요. 저는 그때 다시 실감이 났던 것 같아요. 이 기가 막힌 상황이 현실이라는 게 말이죠. 왜 그랬냐고 묻고 싶은데 이제 와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다. 당신은 부부간의 신뢰를 깨트렸고 뻔뻔스레 두 집 살림을 하고 있었고 나는 이제 더 이상
이런 당신과 살 수가 없는데. 왜냐고 이유를 물어봤자 무슨 의미가 있겠어. 안 그래? 나와 살 수가 없다니? 그럼 설마 이, 이혼이라도 하자는 소리야? 이렇게 단번에 이럴 수가 있어? 여보, 정말 오해야. 가벼운 사이였고 절대 깊은 관계는 아니었어. 말장난을 쳐대고 자꾸 치근덕거리는 사람이라서 내가 호기심에 응한 것뿐이었어. 그런데 그 사람이 자꾸 술만 마시면 난폭해지고 막말에 대해서 나도 질린 참이었고 벗어날 궁리만 한 지 오래였어. 정말이야. 글쎄, 그런 것 치고는 전세 기간 다 채워도 여기서 살고 싶다고 당신 입으로 말한 지 며칠 안 지났잖아. 그거 얼마 안 됐잖아. 당신, 도망치고 싶은 사람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소리야, 그게? 그건 그러니까 여보한테 그 말을 한 이후로 내 생각이 바뀌었어. 끝내고 완벽하게 정리하고 털어버릴 작정이었다고. 아, 그러셔? 그런데 거절당했나 봐? 뜻대로 안 됐나 보네. 그러다가 저놈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당신에게 이혼하라면서 무섭게 구니까 당신이 도망치다가 공포에 질려서 순간적으로 마주친 나에게 도움을 요청해버린 거네? 아까는 정말로 나를 죽일 듯이 내 손가락 자르겠다면서 무섭게 말도 했단 말이야. 하, 내가 아까 왜 그랬지? 그러지 말걸. 정신이 순간 확 나가서 여보한테 도움을 요청한 게 아니었는데 왜 그랬을까? 그러면서 아내는 울음을 터뜨렸고 주저앉아서 한참을 흐느꼈어요. 저는 그의 들썩거리는 몸을 내려다보면서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순간적인 실수를 저한테 제대로 들킬 비밀을 제공했다는 자기의 어리석음을 후회하고 있다는 것이 놀라웠어요. 두 집 살림까지 해가며 저를 철저히 기만하고 바람을 피워온 것을 후회해야 맞는 수순이었으니까요. 이런 기가 막힌 비밀을 알게 되었다는 것, 그 분노와 배신감 못지않게 따라왔던 것은 바로 제 아내라는 사람 자체에 대한 회의감이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사고방식과 정신머리를 가지고 있으면 이 상황에서도 저렇게 굴 수 있나 싶었네요. 아내에 대한 정남이가 떨어지더군요. 나는 이제 1분 1초도 당신하고는 한 집에 살 수가 없어. 양심이 있으면 당신이 나가. 뭐? 여보, 나보고 대체 어딜 가라는 말이야. 여기가 내 집인데 어딜 나가? 여차하면 윗집에 가면 되잖아. 거기도 당신 집이잖아. 갈 데 없을까봐 걱정은 왜 해? 제 지적에 아내는 입을 꾹 다물었고 그날 저녁에 바로 가방 하나에 짐을 싸서 눈물을 훔치며 집을 나섰습니다. 처가에 가는 것이었죠. 저는 그 나가는 모습조차 보고 싶지 않아서 고개를 돌리고 있었는데 아내가 훌쩍이면서 그러더군요. 여보, 화 풀리고 진정되면 다시 올게. 알았지? 내가 다시 와서 여보한테 제대로 사과할게. 저는 받아줄 생각조차 안 하고 있는데 혼자 꿋꿋하게 그러는 것이 정말 대단했습니다. 뻔뻔한 철면피로 여겨졌어요.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저의 사랑하는 아내였습니다만 그 두 집 살림의 증거를 제 눈으로 직접 보고 나서도 그렇게 여길 수는 없었네요. 사랑이란 뭐고 신뢰란 뭘까 이런 생각 그날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늦은 밤중에 윗집 남자가 저를 찾아왔어요. 몹시 혼란스러운 표정을 하고 있었고 술 냄새가 아직 미약하게 나는 듯 하였으나 정신은 멀쩡히 차린 듯 보였습니다. 정말 죄송하게 됐습니다. 면목이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좀 힘든 일이 있어서 술을 너무 많이 마셨더니 제가 완전히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힘든 일이라고요? 지금의 저보다 힘드실 것 같지는 않은데요. 이렇게 대화 나누고 싶지 않으니까 이만 가세요. 저는 그쪽하고 앞으로 법적으로만 대화를 나누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저요, 남자 대 남자로서 솔직히 말하는 건데 그 여자에게 진심이었습니다. 애정을 다했어요. 그래서 이혼하기를 원했고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바람이었을 뿐 현실로 이루어진다면 제가 그 여자와 결혼해서 앞으로는 책임지며 살아간다는 각오까지는 안 되어 있었어요. 그걸 제 자신도 알았기에 그 여자가 이혼하기를 바라면서도 한편으로는 그저 불륜 관계인 것이 좋기도 했습니다. 이중적인 마음이었죠. 뭡니까? 그러면 오늘은 술김에 객기를 부리신 거였습니까? 이혼 도장 찍으라면서 손가락 자른다고 그런 발언까지 하셨었잖아요. 네, 만취해서 그랬습니다. 속에 들어있던 추악한 면모가 튀어나온 것 같습니다. 정말로 죄송합니다. 제 앞에서 윗집 남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물론 저는 그 순간에도 치가 떨리고 있었죠. 기혼자가 바람을 피우는 건 자기 배우자의 영혼을 죽이는 일과도 같다는 문구를 어느 곳에선가 본 적이 있었어요. 그게 맞더라고요. 제 모든 것이 부정당하고 기만당하고 철저하게 깨부서진 기분이었습니다. 그저 미칠 것 같아서 차마 울음도 편하게 안 나왔습니다. 제가 돌려보낸 윗집 남자는 그날 잠을 잘 이뤘는지 모르겠으나 저는 한숨도 못 잤어요. 침대에 누워서 딱 천장을 보는데 제 아내가 윗집 남자와 함께 미래를 즐겼을 공간이 바로 이 천장 변 너머에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토악질이 나오더라고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어요. 뜬 눈으로 나를 지새우고 간신히 출근했다가 결국 오전만 근무하고 나왔습니다. 월요일 같은 때 반차를 허락해주는 분위기가 아닌 직장이었는데 다들 제 몰골을 보고서는 먼저 들어가서 좀 쉬라고 그러더군요. 그런데 오후에 장모님으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재서봐, 우리 딸이 자네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설마 실수 좀 저지른 것 가지고 이혼까지는 안 하리라고 믿네? 그게 실수라고 표현될 수 있는 건가요? 본격적으로 붙어 먹었다는 게 너무 뻔한데도요. 우리 딸은 그냥 병인 거야. 예전부터 유부남 건드리고 다니고 그랬던 버릇 아직 못 고친 거야. 내가 보기엔 우리 딸이 자네만큼은 정말로 위하고 아끼고 사랑하는 게 맞아. 이건 진짜 자네가 의심해서는 안 돼. 네? 유부남을 건드리고 다녔다는 건 무슨 말씀이시죠? 내가 그런 말을 했나? 아이쿠야, 아무것도 아니야. 늙은이의 헛소리인 거지. 아무튼 나는 최서방이 마음 넓게 우리 딸을 좀 용서해줬으면 해. 위하고 아끼고 사랑하는데 어떻게 그런 바람을 피웠다는 것인지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제가 머리털 나고 이런 궤변은 처음 들어봤네요. 장모님의 실언에서 잡아낸 내용이 아무래도 저는 궁금해서 처형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그러자 몹시 난감하신 투로 말을 돌리시더군요. 둘 사이의 일은 둘이서 풀었으면 좋겠는데 나도 언니지만 동생을 어떻게 다 알겠어요. 나이 차이가 많이 나서 솔직히 잘할 때도 돈독하지는 못했거든요. 궁금한 점을 알려주지 못해서 미안하게 됐고 어떤 결단을 내리시든 알아서 하세요. 나는 그 뜻 존중해 드릴게요. 단호하게 끊어버리시길래 그 다음에는 형님께 연락을 드렸어요. 형님께서는 아직 사태를 정확히 모르시는 듯하여서 제가 전화로 이런저런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한숨을 푹푹 내쉬며 이렇게 말씀하셨죠. 솔직히 오빠 된 입장으로서는 어떻게든 내 동생 용서해주고 한 번만 눈 감아달라고 빌고 싶지. 그게 어쩔 수 없는 가족으로서의 마음이지.
그런데 내가 우리 매부를 위하는 마음으로 정말 객관적으로 말을 해보자면 그냥 이혼하라고 하고 싶어. 내 동생이 결혼 전에 얼마나 어떻게 싸돌아다녔는지까지는 나도 몰라. 이건 진짜야. 근데 행실이 썩 바르지 않았다는 것 정도는 알거든. 아무튼 나는 이 정도만 말해주는 게 다니까 더 이상 묻지 말았으면 해. 저는 더 듣고 싶고 여쭙고 싶은 게 많았기에 그 후에 형님께 문자를 남겼지만 답이 없으셨어요. 전화를 다시 드렸더니 아예 안 받으셨고요. 그때 문득 머릿속에서 떠오른 인물이 있었습니다. 아내가 결혼 전에 자취를 했을 때 같이 살았던 친구요. 함께 자취를 할 만큼 가까운 사이였으나 막상 결혼식장에서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죠. 저는 아내의 연애 시절 아내의 대학 동기라는 그 인물을 직접 본 적이 있었고 통화를 한 번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 기억을 미천 삼아서 번호를 찾아내 연락을 해봤어요. 제가 상황을 설명드리자 그분이 코웃음부터 치시더군요. 걔 상습범이에요. 제가 그래서 상종 안 하는 거고 손절한 거예요. 그분이 대뜸 뱉으신 발언에 제 심장이 바닥까지 떨어졌습니다. 아내의 두 집 살림 분류는 알게 된 이후로 더 충격받을 게 있을 줄은 몰랐네요. 대학 때도 소문이 있었어요. 교수님한테 자꾸만 의도적으로 접근하고 꼬리치고 눈웃음 살살 치면서 학점 얻어낸다고. 그런데 저는 그런 걸 뜬 소문이라고 여겼죠. 그 교수님이 인물이 좋으시기는 했어도 우리보다 20살 이상 많으셨고 결혼해서 아이도 있으셨으니까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걔가 친구들 사이에서 은근히 따돌림 당해도 저는 걔랑 다녔던 거예요. 말씀 중에 실례지만 설마 그 뜬 소문이라고 여겨졌던 것도 사실이었던 건 아니겠죠? 왜 아니겠어요? 사실이었어요. 그건 제가 성현이하고 같이 자취했을 때 걔한테 직접 들었는걸요? 술에 취해서는 자기 입으로 그 얘기를 줄줄 불더라고요. 교수님한테 접근해서 일부러 예쁨 받았던 거 맞다고 그러던데요? 그거 듣고 제가 그때부터 거리를 두기 시작한 거였죠. 근데 생각해보면 대학 졸업 전에도 걔는 또 요란한 게 있었어요. 다른 과의 어떤 여보랑 사귀다 헤어졌었는데 그 헤어진 이유가 바로 걔가 바람을 피워서였죠.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는데요. 제 아내는 자기가 연애만 했다 하면 상대가 바람이 나서 상처받고 헤어졌다고 했었어요. 무슨 소리예요? 반대로 알고 계시네? 제가 걔랑 자취하면서 이것저것 듣고 알게 된 게 있어서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데요. 걔 연애하면 무조건 바람 피웠어요. 그래서 항상 상대방에게 상처를 줬고요. 걔는 그냥 천성 자체가 뒤틀린 관계에 흥분하고 빠져드는 성격인 걸 알고는 절교하기로 제가 마음 먹었던 거죠. 이런 미친 사람은 절대 결혼하면 안 될 거라고 생각도 했었네요. 결혼하면 불륜 저지를 테니까. 그런데 역시 이렇게 되는군요. 사람이란 안 바뀌나 봐요. 이럴 수가. 그럼 혹시 아내가 돈을 딱히 쓸 데가 없는데도 지출을 많이 안 하는 소비 습관을 분명히 갖고 있는데도 결혼 전에 돈을 많이 못 모은 이유를 아시나요? 아, 그거요? 제가 알기로는 유부남들 건드렸다가 그 와이프들한테 된통 걸려서 돈 물어주느라 그렇게 된 걸로 알아요. 그것까지 알고 나자 정신이 아득해졌어요. 어쩐지 결혼 전에 이상하게 알뜰한 데다가 돈 나갈 구석도 없는 아내가 저축을 많이 못한 게 마음에 걸렸었는데 그게 불길함을 감지하는 직감이었나 봅니다. 저는 완전히 도덕적으로 해이한 여자와 결혼을 했었던 것이죠. 실소가 막 입에서 흘러나오더라고요. 눈물도 안 나왔어요. 다만 가슴으로 피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아파트 소식통으로 알려진 5층의 아주머니를
공동 현관에서 마주쳤어요. 한숨을 크게 내쉬면서 벽에 기대어 서 있었더니 아니나 다를까 저에게 호기심 어린 얼굴로 다가오시더군요. 그래서 제가 초췌해진 몰골로 말씀드렸죠. 제 와이프가 윗집 남자하고 알고 보니까 그렇고 그런 사이였더라고요.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냥 생각이 너무 복잡해서 바람이나 쐴 겸 자꾸 나와 있게 되네요. 어머나 세상에. 윗집이면 908호? 이혼 전적 있고 혼자 사는 거기네. 거기가 옆 동네에 자켓 공장 차린 사람이잖아. 우리 남편이 그 공장 거래처들하고 막연한 사이라서 나도 잘 아는데. 그런데 불륜이라니 이게 웬일이야. 미쳤다 미쳤어. 근데 와이프가 쇼핑몰에서 일하지 않아요? 거기 빵 파는 카페에서. 맞죠? 네, 맞아요. 제 와이프가 거기서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어요. 5층 아주머니는 건수 잡았다는 표정으로 벌써부터 입이 근질하신지 입술을 씹으시며 자리를 뜨셨습니다. 저는 그것으로 이 아파트 단지는 물론이고 동네 천지에 이 불륜 소식이 퍼지는 건 시간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었죠. 제가 느낀 분노, 배신감, 허탈감 이런 것에는 결코 미치지 못할 정도의 사소한 보복이었으나 이런 거라도 당장 안 하면 속이 터져버릴 것만 같았네요. 아내는 집에 자기 노트북을 두고 왔다며 급한 거니까 가지러 가겠다는 핑계를 대며 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직접 아내의 노트북을 비롯한 물건 몇 가지를 챙겨서 처가로 향했어요. 나머지 당신 짐들은 이혼부터 하고 나서 옮기든지 했으면 좋겠어. 여보, 이혼이라니 정말 1억이야? 내가 잘못한 건 맞지만 오해도 섞여 있어서 나 좀 억울해. 그런 간절한 표정으로 여보라는 소리 하지 마. 나는 이제 당신의 여보가 아니야. 그리고 오해는 뭔 놈의 오해. 대체 뭐가 억울한데. 나 다 알고 있어. 당신이 얼마나 더럽게 살아왔는지 너의 과거를 아는 사람에게서 전부 들었어. 알고 있다고? 내 과거를? 그게 무슨 소리야? 대체 나에게 과거 같은 게 어딨어? 나는 그런 것 따위 없어. 정말이야. 당신은 입만 열면 거짓말을 술술 쏟아내는 사람이구나. 너무 태연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거짓말을 하니까 보는 입장에서는 정말 소름이 돋는다. 당신이랑 같이 자취했던 그 친구분한테서 직접 다 들었어. 정말 세세하게 증언을 해주시더라. 뿐만 아니라 당신과 학교를 함께 다녔던 동기들이라면서 당신의 진면목을 다 아는 것 같던데. 그럼에도 당신이 계속 발뺌하겠다고 하면 내가 그 사람들 다 찾아내서 물어볼게. 여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래, 내가 어렸을 때는 철이 좀 없었어. 내가 비록 예전에는 제정신이 아니었지만 지금은 나 정신 차렸어. 아니, 이번에도 좀 실수를 하긴 했지만 아무튼 내 마음은 여보한테만 있단 말이야. 내 진심을 좀 봐주면 안 될까? 아니, 내가 보기에 당신은 영원히 한 사람에게만 정착하는 걸 할 수 없는 사람이야. 당신하고 이쯤에서 정리하고 싶다. 당신이 정말로 나를 조금이라도 위하고 사랑한다면 이혼해줘. 그게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거니까. 제가 흔들리지 않고 받아치자 아내는 거실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서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자기 엄마한테 과자 사달라고 조르는 것처럼 팔다리를 아무렇게나 흔들면서 아주 서럽게 울더군요. 제가 오자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 계셨던 장인어른께서 나와 보신 건 그때였어요. 성현이 너, 이 녀석아! 적당히 못하겠어? 지금 일하는 곳에서도 소문이 나서 해고당하느니 마느니
강제로 사직서 쓰느니 마느니 이러고 있으면서도 정신을 아직 못 차린 게야. 지금 최서방이 원하는 대로 들어줘야 그나마 뒤탈 없이 다시 살 수 있는 거지. 쓸데없이 우겨대면서 최서방을 자극해봤자 네가 얻는 게 뭐야? 아빠는 왜 내 편을 안 들어줘? 나 힘들어서 우는 것도 안 보여? 보이지 말고. 네 엄마가 너를 별종으로 낳아 키운 모양새가 아주 잘 보인다. 얼른 울음 뚝 그치고 이혼이나 진행해. 장인어른의 일갈에 아내는 벙쪄버렸고 저는 저도 모르게 짧은 목례를 장인어른께 보냈습니다. 그러자 장인어른께서는 한숨을 깊게 내쉬시며 다시 방으로 들어가셨죠. 그래도 처가의 상식이 잘 통하는 분이 계셔서 다행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어찌저찌 이혼이 진행되었어요. 제 부모님께서는 이혼에 큰 충격을 받으셨으나 자세한 내막까지는 제가 숨겼기에 일이 너무 커지진 않았습니다. 아내가 부정을 저질러 하게 된 이혼이었으니 집에 있는 가전, 가구 이런 것들 일체를 제가 가지기로 하였어요. 한마디로 아내는 몸만 나간 것이었죠. 그리고 저는 윗집 남자에게서 돈을 받아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더 뜯어내고 싶었지만 윗집 남자의 상황이 그러질 못했네요. 혹시 이미 소문을 들어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공장에서 손을 털고 떠나게 되었습니다. 지금 상황이 도저히 거래처들하고 제가 직접 이어나갈 수 있지가 못해서요. 공장을 이제 운영 못하시게 된 것이 저하고 무슨 상관이라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저에게 돈 주기 싫어서 수수시는 건가요? 아니, 딱 그렇다기보다는 힘들어진 사람의 사정 좀 봐달라는 거죠. 그쪽은 제가 힘들어질 것을 다 고려하고서 제 아내하고 불장난을 저질르셨습니까? 그것도 뻔히 위아랫집을 살고 있으면서 그런 금수만도 못한 짓을 저지르신 분께서 잘도 사정 봐달라는 말씀을 하시네요. 저에게 사정을 하던 윗집 남자는 결국 제 냉담한 태도 앞에서 눈물을 보이며 결국 무릎까지 꿇었습니다. 정말 바닥에 털썩하고 무릎을 꿇는 것에 저도 진짜 한숨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것에 마음이 약해져서 돈을 더 뜯어낼 만큼 못 뜯어낸 게 아니었고 앞만 봐도 그 윗집 남자가 수중에 돈이 남아있지를 않는 것 같아서 그리하였습니다. 아파트 소식통인 5층 아주머니의 남편분들 통해서 공장 단지 및 거래처들에도 윗집 남자의 저급한 불륜 이야기가 다 퍼져버린 모양이었으니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나 봅니다. 결국 윗집 남자는 다른 사람에게 공장을 넘긴 뒤 도망치듯 사라져버렸어요. 종적을 감춰버리면 끝이게 될까봐 진작에 1,000만 원을 받는 것에 만족하며 그치게 된 저로서는 다행이었죠. 당연히 윗집 남자는 이사를 간 것이었는데 시선을 의식한 것인지 평일 아침 새벽에 이삿짐 차 불러서 떠났더군요. 저는 얼마 후에 만기를 맞이하여 그 집을 떠나게 되었어요. 그때 이혼이 최종 성립되었고요. 저는 아예 다른 지역으로 갔습니다. 직장 생활을 계속하려니까 자꾸만 가슴이 뻐근하고 두통이 심하게 일어나더군요. 병원에 가봐도 뾰족한 수가 없었고 아마도 우라병인 듯 하였어요. 스트레스가 켜켜이 쌓여간 것이었죠. 그래서 저는 사무직을 그만두었고 각종 기계의 수리를 보고 다니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저의 형의 오랜 지인분이 하는 곳에서 저를 고용해 준 것이었죠. 그 후로 저는 이곳 저곳의 수리 업무를 보러 다니느라 혼자 운전하고 다니는 시간이 엄청 늘어났어요. 그런데 마음이 편안하더라고요. 잡생각을 떨칠 수 있어서 좋았죠. 다시 사무직으로 안 돌아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지금까지도 그러고 있습니다. 이제는 과거형이 되어버린 아내, 그녀에게서 사실은 연락이 왔어요. 여보, 암만 생각해도 나 억울해서 미쳐버릴 것 같아. 그때 내가 넋이 빠져서 방심하지만 않았으면, 괜히 여보한테 입만 나불대지 않았으면 안 걸리는 거였잖아.
그럼 나는 어떻게든 그 남자하고 끝냈을 테고 우리는 평화로운 부부 생활을 누리고 있었을 거야. 나 진짜 억울해, 여보. 너무 화가 나서 요즘에는 밤에 잠도 안 와. 피해자는 난데 네가 억울하다는 얘기를 안 해? 아직도? 내가 진지하게 조언하는데 너 진짜 정신과 한번 가봐라. 너 그거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이혼한 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나한테 여보 타령이야? 지금 이 번호도 차단할 거니까 제발 나한테 연락 안 해줬으면 좋겠다. 앞으로 알아서 잘 살아. 도대체 제가 어떤 안일한 생각으로 이런 여자와 결혼을 덜컥 했었던 것인지, 1년 반 동안이나 부부로 살았던 것인지 믿어지지가 않더라고요. 지극히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그녀를 향해 저는 일말의 미련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번호를 싹 차단하고 지냈네요. 그 이후로 건너 지인에게서 우연히 그녀의 소식을 들은 적이 있었는데 가족들이랑 사이가 틀어진 것인지 버림을 받은 것인지 혼자 작은 원룸촌에서 살면서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게 마지막 소식이었네요. 저는 꼬박 돈을 모았고 현재는 여유로운 생활을 누리고 있습니다. 새로이 여자친구도 사귀어서 즐겁게 만나는 중이에요. 뜻이 잘 통해서 함께 있으면 편하답니다. 결혼 생각은 서로가 일단 없기에 이대로 계속 지낼 것 같아요. 행복한 일상을 보내는 와중에 지난 경험담을 꺼내어 보니 조금 색다른 기분이었습니다. 들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행복하세요. 나이 들수록 주변 사람들의 경조사를 축하할 일보다는 하나둘씩 떠나가는 장면들을 보면서 고민이 많아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 그랬고, 그러면서도 그 와중에 나의 건강에도 신중하게 되더라고요. 저희 집은 남들이 보면 무척 특이한 구성으로 살아가고 있기에 어쩌면 여러 방면으로 더 많은 생각을 하게 되나 봅니다. 저희 집은 처음에 평범하게 살고 있는 부부와 아이 둘에 지나지 않았는데 사정이 있어서 장모님을 모시게 되었어요. 홀로 되시고 우울증을 심히 앓고 계셨기 때문에 아내가 너무나 걱정을 했고 저도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게 느껴져서 결정하게 되었는데요. 아내는 이런 부분에서 저에게 무척 미안하다고 하기도 하고 신경을 썼지만 사실 저는 종일 나가 있고 아내는 장모님과 함께 생활하는 것이니 특별히 불편한 점은 없었어요. 그리고 1, 2년 차에 접어들 쯤 우리 집에는 매우 이색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바로 저희 어머니까지 모시고 같이 살게 된 것입니다. 솔직히 이전 상황과 달리 단순하게 생각하고 결론을 내리기가 어려웠어요. 한 집에 시어머니와 장모님이 같이 있다는 것은 남들이 볼 때에는 뭔가 대치하고 있는 모양새 마냥 되게 위태하게 느껴질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저희 어머니 역시 혼자 지내시긴 힘드신 상태였어요. 수시로 탈이 나서 알아 누우시기도 하고 어딜 가다가 넘어지시기도 하고 허리가 완전히 마비된 상태로 집에 반나절을 혼자 누워 계셨던 적이 있었어요. 이런 일을 겪고 나니 아들이라고는 저 하나만 있는데 어머니께 너무나 죄송하더군요. 마음 같아선 어머니를 모셔오고 싶은 심정이 아주 굴뚝 같았어요. 그렇지만 장모님을 모시고 있다 보니 둘 중 한 분은 나가시게 해야 하는데 바로 이렇다 싶은 결정을 내리기 어렵더군요. 그런 제 마음을 눈치챈 아내가 두 분을 한 집에 모시자며 말을 꺼내더군요. 사실 장모님 상황도 여간 나쁜 게 아니니 다시 가시게 하기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우리 어머니를 저렇게 그냥 놔둘 순 없었어요. 그리하여 결국 한 집의 양가 어머니들을 같이 모시게 되었습니다. 초반에는 어머니도 엄청 민망해하시고 불편해하셨어요. 살림살이 하나씩 설명해드리면서 작은 방을 내드렸는데 그렇게 엄청 넓지도 않은 집이었지만 두 분 다 여간 뻘쭘해 하시는 게 아니었답니다.
그런데 그때 장모님께서 우리 어머니께 먼저 말씀하시는 걸 듣고 가슴이 뭉근해지더군요. 사돈, 저도 이렇게 딸이랑 사위 집에 와서 폐를 끼치고 있어요. 제 집도 아니라 이리 말씀드리기도 뭐하지만 사돈도 편히 계세요. 저랑 딸만 있어서 적적했는데 사돈이 계시니까 참 좋네요. 아들 집이니 뭐든 말씀하셔요. 저와 아영이가 만들어 드릴게요. 저희 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조금이나마 불편한 기색이 누그러지셨고 이후로 부담이 훨씬 덜해지셨는지 나름 반찬도 만드시고 식사도 편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두 분은 나이가 1살 차이였는데 키도 비슷하고 각자 아버님들과의 나이 차이도 대여섯 살씩 비슷하게 차이가 나는 터라 공통점이 없진 않으셨어요. 저와 아내는 처음엔 걱정했지만 두 분이 생각보다 공감대를 편하게 만들어 가시는 것 같아서 점차적으로 안심하게 되었죠. 아마 저희 어머니나 장모님이나 남한테 패기치기 싫어하시는 성격이라 초반에 여간 조심하신 게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몇 년이 지나면서 두 분은 점점 서로에게 익숙해지셨고, 말이 많은 편이 아니었던 두 분이 이제는 자연스럽게 한 집에 사는 친척들처럼 가까워지셨답니다. 아이들이 자랄 때 졸업식이나 입학식도 나란히 같이 다니시고 모든 경조사나 행사들을 함께 했어요. 아무래도 식구가 많고 서로 조심스러운 관계다 보니 긴장되는 부분이 없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본격적으로 악화가 되던지 아니면 진정이 되던지 둘 중 하나 아니겠습니까? 저희 집은 참 다행스럽게도, 아니, 참으로 감사하게도 이런 긴장이 풀려서 완화되는 쪽으로 가게 되었어요. 혹시나 악화되고 불화가 생길까봐 저와 아내는 매번 긴장했던 것 같은데 장모님과 저희 어머니는 나중에 같이 경로당도 다니게 되셨고 아주 편안한 관계로 함께 하시게 되었어요. 저희 부부가 자러 들어간다고 해도 두 분은 나란히 거실에 앉아 드라마를 보시면서 수다를 떨기도 하고 삶은 계란이나 쥐포 같은 것을 간식으로 곁들여 드시는 것을 무척 좋아하셨죠. 밤 10시나 11시쯤 지나서 쥐포를 굽는 냄새가 나면 이건 무조건 우리 어머니가 굽는 거구나. 두 분이 뭔가 또 드라마나 다큐멘터리를 보시려나 보다 하고 예감하게 되었어요. 우리 애들도 나가서 할머니들과 같이 앉아서 까먹다가 제 방으로 들어가 자기도 했고요. 이렇게 할머니들이 집에 계시는 덕에 저와 아내는 가끔 아이들이 아프거나 뭔가 일이 생겨도 장모님과 어머니가 같이 봐주시거나 대신 가주시니 이런 부분에 감사함을 느꼈어요. 솔직히 이렇게 6식구가 살기에 결코 여유로운 형편은 아니었고 저도 가장으로서 많은 부담을 느끼긴 했어요. 그래서 아내도 너무 늦기 전에 생활선으로 뛰어들게 된 것도 있고요. 그래도 가장 감사한 것은 가정의 분위기가 나빠지진 않았다는 것입니다. 몸이 불편하셨던 저희 어머니는 중간중간 약을 먹고 근거리 병원을 다니면서 큰 문제는 없게 되었고, 뭔가 일이 있다고 해도 항상 바로 근처에 장모님이 계시니 즉각 상황을 알 수 있어서 걱정할 게 없었어요. 아내는 우리 어머니가 계셔서 장모님도 우울증을 잊고 자잘한 수다가 많아진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그 연령대에는 나이 차이 나는 자식보단 동년배가 더 좋을 텐데 그 역할을 우리 어머니가 해주신 것 같다고 말입니다. 한창 초반에 아내도 장모님의 우울증 때문에 가슴 아파서 울던 때가 있었는데 어느새 그런 걱정이 있었나 싶게 묻히기도 했더라고요. 덕분에 우리는 이렇게 지내오면서 나중에 아이들이 대학에 가고 취업을 하고 큰아이가 결혼을 할 무렵까지 그럭저럭 무탈하게 살게 되었어요. 꽤 오랜 세월이었는데요. 그러던 사이 특별한 풍파 없이 잘 지내왔던 우리 집에 아주 큰 사건이 생기게 되었어요.
아내가 그간 소화가 안 되고 어딘가 아프다는 말만 몇 번 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꿈쩍이지도 못할 정도로 괴로워하더니 그 길로 병원에 실려가게 되었어요. 걱정하시는 어머님들을 두고 저와 아이들이 각자 직장에서 나와 달려갔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날 아내에게 암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미 4기쯤 접어들어 시한부라는 말까지 듣게 되었어요. 이른 나이에 결혼을 했고 그래서 얼른 더 빨리 제 엄마에게 손주를 안겨주고 싶어 했던 큰딸은 큰 소리로 울며 정신을 차리지 못했어요. 저도 온전히 마음을 추스를 수 없어 결국 아들이 여기저기 연락을 드리게 되었죠. 제대로 마음의 준비도 못한 상태로 아내는 얼마 가지 않아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아내를 보내고 난 뒤 큰딸은 얼마 되지 않아 출산을 하게 되었고 그때 태어난 손주를 보니까 참 마음이 아려오더군요. 딸아이는 엄마와 함께 조리를 하고 싶었고 아기 보는 법도 배우고 싶었다고 하는데 그 말을 들으니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때 장모님과 저희 어머니가 딸아이와 손주를 집으로 불러 한 달 정도 같이 봐주셨어요. 이때 처남도 아기를 보겠다고 잠깐 집에 들렀는데 저한테 한참 고민하는 얼굴로 말을 하더군요. 매형, 이제 저희 엄마 제가 모시고 갈게요. 아직 엄마한테 말씀은 안 드렸는데 형이 좋다고 하시면 말씀드리려고요. 저희 누나도 이제 없고 애들도 다 커서 나왔으니까요. 아니야, 처남. 나와 어머닌 장모님이 계시는 게 그다지 불편하지 않아. 처남도 이혼 후에 힘들었다가 이제 겨우 자리 잡고 재혼해서 둘이 잘 살아가려 하잖아. 장모님께서 그 집 가셔서 편하게 적응을 하실 수 있겠어. 이제 연세도 정말 많아지셨는데 원래 계시던 곳에서 생활하시는 게 좋을 거야. 이 말에 저희 어머니의 뜻도 일치하리라 생각이 되더군요. 왜냐하면 두 분 다 연세가 꽤 드셨고 같이 지낸 세월이 한두 해 정도가 아니라 수십 년이었으니까요. 아내가 가버린 빈자리는 실로 메꾸기 힘들었지만 그런 사정이 힘들 뿐 저와 장모님 그리고 어머니가 함께 살아가는 자리는 가족 그 이상의 느낌이 있었어요. 남들에게는 잘 설명하기 힘들고 누군가에겐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기도 할 텐데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계속 시간을 보내게 되었어요. 아내 없이도 아이들은 끊임없이 때마다 우리 집에 드나들면서 저와 제 할머니들께 인사하면서 자주 다녀갔고 저는 여전히 일을 바쁘게 하고 있던 차였어요. 그러던 중 갑자기 집안에서 이상한 기미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평소에 꼼꼼하게 살림을 잘 하시는 우리 어머니와 장모님 덕분에 집은 늘 깨끗한 상태로 유지되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부턴가 물건들이 뒤죽박죽 섞이고 뭔가 점점 난잡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좀 이상하다 생각하며 찝찝해하던 차에 장모님께서 퇴근한 저를 안방으로 데려가시더니 조심스레 말씀을 하셨어요. 듣고 저는 너무 아찔해서 충분히 가능성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손이 떨려서 답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자네 어머니, 아무래도 치매 같아. 내가 요즘 옆에서 지켜보는데 꼭 치매 같더라고. 여기 경로당 아는 할머니도 툭 하면 뭘 까먹고 헤매는 것 같던데 아주 비슷해. 우리 어머니와 오랜 시간을 보내오셨던 장모님은 어머니께서 자꾸 반찬을 무심결에 국이 든 냄비에 쏟아버리거나 길을 가다가 갑자기 멀뚱하게 서 있기도 하고 병원에서 나와서도 장모님을 한참이나 찾고 당황해 하시는 모습을 여간 이상하게 보신 게 아니었어요. 저도 당시 어머니가 유독 뭔가를 깜빡하시는 것 같긴 했지만 치매라고까지는 생각지 않았는데 말이에요. 저와 장모님의 권유에 이끌려 어머니는 어쩔 수 없이 검사를 받게 되었고
가급적이면 아니길 바랐으나 우리의 예감은 틀리지 않았더군요. 어머니는 한동안 무척 우울해하셨고 저는 그렇게까지 감정적으로 다운돼서 괴로워하시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기에 저 또한 견디기가 힘들었어요. 딸을 보낸 지 그리 오래 안 되었고 자기보다 일찍 자식을 보내게 되고 아들마저 이혼이며 재혼을 거듭하게 되니 당시 장모님도 무척 힘드셨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어머니가 치매에 걸리신 사실을 알고 얼마나 안타까워하셨는지 몰라요. 에휴, 나랑 비슷한 나이대라서 남일 같지가 않어. 어제는 무섭다고 우는데 나보다 자네 어머니가 1살 아래잖나. 아휴, 어쩜 그게 그렇게 안 돼 보이던지 말이야. 왜 이렇게 나보다 어리고 팔팔해 보이는 사람들이 아프고 힘들어지는 건지 모르겠네. 장모님은 본인 딸이나 본인보다 1살 아래인 저희 어머니가 이런 지병들로 힘들어하는 자체가 무척 괴로우신 것 같았어요. 그래서인지 같이 치매센터를 다녀주시기도 하고 거의 10여 년이 흐르도록 어머니를 곁에서 함께 봐주셨어요. 중간에 제가 크게 마음먹고 요양원 이야기를 꺼냈으나 장모님은 상당히 확고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네, 나 때문에 신경 쓰여서 그러는 건가? 나는 우리 아영이 내가 손도 못 써보고 뭘 해줘 보지도 못하고 보낸 게 그렇게 가슴이 아프네. 자네 어머니도 나한텐 이제 오랜 친구고 그냥 동생이나 마찬가지야.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해주고 정 안 되면 내 말함새. 나는 하나도 힘들지 않어. 저희 어머니는 완전히 인지 능력이 떨어지셔서 마치 아이가 엄마를 의지하듯 장모님을 따르고 있었고 기억이 왔다 갔다 하시면서 반말도 하고 가끔 성질도 내셨지만 장모님은 아주 능숙하게 바로 손을 걷어붙이고 어머니를 봐주시고 씻겨주시고 치료를 같이 다녀주셨어요. 적어도 두 분 사이에 10수년이라는 시간이 있었기에 이런 것도 가능한 게 아니었나 싶지만 사실 이건 부모 자식이라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매번 무거운 마음으로 장모님께 어머니를 맡기고 출퇴근을 반복했고 그 사이 아들도 장가를 가게 되었어요. 자기 누나보다 꽤 늦게 한 결혼이고 집을 마련하는 데에도 무리를 하다 보니 저도 꽤 지쳐 있었고 이상하게 식장을 나오고 이후 친지들에게 인사를 돌리는데 몸이 보통 피곤한 게 아니더군요. 집안에는 환자가 있어서 분위기가 좋은 것도 아니고 이제 막 결혼을 해서 경사를 치른 아들이나 한창 가정생활을 잘 이루고 있는 딸에게도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아 홀로 병원에 다녀오게 되었는데요. 저는 나이가 많이 들게 되면 자기 앞에 진단되는 지병 앞에 어느 정도는 덤덤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 나이가 되어도 언제나 삶은 아쉽더군요. 신부전증이라는 병으로 진단을 받고 투석을 받아야 한다는 말을 들으니 하늘 앞이 노래지면서 별 크게 재미가 없는 제 인생도 어찌나 안타깝고 욕심이 나던지 더 살고 싶다는 생각이 오갔어요. 한편으론 고연령이 되어서 치매 판정을 받으셨던 어머니 역시 기분이 어떠셨을까 싶어 그제서야 못난 아들은 어머니의 괴로운 마음을 이해하고 펑펑 울게 되었어요. 그 와중에도 그런 어머니를 등에 짊어지신 장모님을 생각하니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몰라서 가슴이 죄어오는 것 같고 내 육체는 피곤하고 지쳐서 괴롭기를 반복하다 보니 갈수록 컨디션이 나빠지는 것 같았어요. 적어도 제가 이 두 분들보다는 더 살아서 가시는 것도 봐드리고 이 집을 마무리 져야 마음이 편할 텐데 몸이 점점 아파올수록 이제는 헛된 부분보다는 아주 본질적이고 현실적인 것에 눈이 가게 되더군요.
의사들의 차갑고도 냉담한 조언이 처음에는 무척 아팠지만 차라리 빠르게 받아들이고 준비를 해주는 것인 것 같아서 조금씩 이성적으로 납득을 하게 되었어요. 가끔 집에 놀러 오던 아들과 딸이 아빠의 혈색이 나쁜 것 같다고 건강검진 좀 받아보라고 하는데 그저 쓱 웃어넘기게 되더라고요. 자기 엄마도 일찍 보냈고 이제 할머니까지 치매에 걸려 집안 분위기가 좋지 않은데 더 이상 아이들에게 짐을 주고 싶지 않았어요. 장모님은 당시 저희 어머니를 돌보시느라 무척 힘드셨을 텐데 말씀도 안 하시고 매번 괜찮다고 하셔서 걱정이 많았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말씀을 꺼내시더군요. 자네, 내가 요새 잘 체하고 몸이 좀 안 좋네. 혹시 한동안 간병인 같은 거라도 쓸 수 없을까? 요양원 보내드리는 건 아직 안 하고 싶네. 요즘 나라에서 이런 제도도 잘 되어 있다는데 좀 알아봐 주게. 이 말을 듣고 보니 최근에 장모님께서 그냥 소파에 누워 계실 때도 있고 어머니가 주무실 때 낮잠을 같이 주무시기도 하며 기력 없단 말씀을 하셔서 좀 신경이 쓰였어요. 이상하다 싶어서 낮에는 딸에게 어머니를 봐달라 하고 장모님을 모시고 병원에 갔습니다. 연세도 있으신 분이니 이럴 땐 빠르게 모시고 가는 게 답일 것 같아서 여러 가지 검사를 했는데 결과를 듣고 난 뒤 저와 장모님은 서로 간에 할 말이 없어 그냥 멈춰 있게 되었어요. 바로 다름 아닌 췌장암 진단을 받게 되신 것이었죠. 의사는 그 병명 아래 우리의 그 어떤 개인적인 감상이 끼어들 새도 없이 이후로 진행될 상황들을 쭉쭉 말하는데 귀가 먹먹해지더군요. 연세가 보통 고령이 아니시다 보니 수술도 어렵고 남은 시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어요. 장모님이 지금껏 딸을 보내고 버텨오신 날들을 생각하니 뭐가 이렇게 다 가혹한 건지. 그러면서 나중에 그 화살이 저 자신을 스스로 가리키게 되더군요. 어쩌면 멀쩡하게 살 수 있었던 장모님을 그때 처남이 모셔가겠다고 할 때 보내드렸다면 이런 일이 있었을까 싶었어요. 치매 걸린 저희 어머니를 돌보겠다고 10여 년을 저리 고생하고 돌보시다 보니 알게 모르게 본인도 스트레스가 있으셨을 텐데 그런 게 쌓여서 절이 되신 거라면 그 죄를 어찌 씻어야 하나 눈물이 앞을 가렸죠. 병실 의자에 앉아 고개를 파묻고 울다가 화장실에 다녀오신 장모님을 보니 이루 말할 수 없이 괴로웠습니다. 결국 장모님을 붙들고 엉엉 울게 되었어요. 장모님, 저 때문에 저희 어머니 보시느라 장모님. 장모님은 말없이 한창 서 계시더니 같이 쭈그리고 앉아 저를 보시더군요. 자네 잘못이 아니야. 그러지 말게. 그 말에 더 목이 메어 꺽꺽 소리내며 울었고 그 와중에도 장모님은 저에게 계속 별일 아니라고 얘기하시는데 왜 그렇게 먹먹했는지 모르겠어요. 결국 그 길로 장모님은 입원을 하게 되었고 이후로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만 계신 텅 빈 집을 보고 있자니 아무런 생각도 들지 않고 멍했어요. 여기서 보냈던 시간들이 갑자기 주마등처럼 휙휙 스쳐가는 것이 장모님이며 어머니며 아내며 아이들이며 모든 게 빠른 잔상들로 지나가더군요. 힘없이 누워서 계속 자네 잘못이 아니다, 별일 아니다 라는 장모님의 말씀이 아리도록 생각이 났어요. 또한 정신이 돌아올 때마다 본인 옆에 붙어 있으면서 돌봐주던 장모님을 계속 찾으시는 어머니를 보며 이루 말할 수 없이 속이 갑갑했어요. 저 역시 몸이 성치 않다 보니 어머니를 돌봐드리고 몇 번이나 주저앉아 다시 누워있게 되었고 장모님께는 처남이 가서 돌봐드리는 형태로 며칠이 흐르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장모님이 입원하신 지 며칠 안 돼요.
어느 날 아침 어머니의 상태가 좀 평소 같지 않다는 걸 느꼈습니다. 침대에 누워 계신 채로 아무리 어머니를 불러도 답을 안 하시고 움직임이 없으셔서 그대로 응급차를 부르게 되었어요. 큰 병원에 모시게 되었는데 급성 폐렴이라고 하시는데 대체 뭐가 이렇게 정신이 없는 건지 이런 급박한 진행 상황을 따라가는 것만으로도 너무 벅차더군요. 마침 그 병원에 장모님이 계시기도 했던 터라 조금 텀이 나면 장모님께 들를 생각으로 처남에게 연락을 했어요. 그런데 어머니의 상태가 심상치 않아 그럴 시간이 나지 않아 초조해 하던 중에 전혀 생각지도 못한 순간 저는 큰일을 맞게 돼버렸습니다. 아무리 평소와 다른 아침을 맞이하셨고 그 길로 실려오셨다지만 저는 그게 마지막일 거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오래도록 치매를 앓으셨던 어머니지만 그저 급성 폐렴이란 병명에만 더 열중해 있었고 어머니와의 이별 같은 생각은 상상도 해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의식 없이 주무시듯 병원에서 숨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제 안에 있는 큰 생명의 빛이 꺼졌다는 걸 받아들이기 힘들어 몸의 모든 피가 탁하게 막히는 느낌이 들더군요. 그렇게 멍하니 있는데 진동이 심히 울리면서 처남에게 전화가 왔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일단은 장모님도 위독하신 관계로 들러봐야겠다는 걸 알고 있었으나 제 상황이 말이 아니었어요. 그래도 뭐든 어떻게든 해야 할 것 같아서 겨우 수신 버튼을 눌러 받게 되었습니다. 숨을 내쉬며 무슨 말이라도 하려고 힘겹게 전화를 받았는데 처남이 하는 말에 심장이 뻥 뚫리는 것 같더군요. 저만 이때 몸이 굳는 듯 모든 게 정지되어 버렸던 건지 다른 분들이라면 이 상황을 대체 어찌 받아들이실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처남. 매영, 엄마가. 그래. 엄마가 지금 가셨어요. 저희 어머니가 숨을 거두신 지 5분 남짓 지나 같은 병원 다른 동에 계신 장모님께서도 숨을 거두셨다는 것입니다. 이 상황이 너무나 얼얼하고 믿기지 않았고 한편으론 눈을 타고 알 수 없는 감정의 눈물이 쉴 새 없이 터져나왔어요. 저와 처남은 정신이 없어 서로의 병동으로 움직이기 힘든 상태였기에 저는 겨우겨우 어머니 소식을 전했고 그 말에 처남 역시 숙연해져서 서로 한참이나 말을 잇지 못했어요. 나중에 힘겹게 이 모든 상황을 정리하고 홀로 남게 되어 집안을 둘러보고 있자니 머릿속이 몽롱하더군요. 오래도록 살면서 한두 번 이사를 거치긴 했지만 제 밑으로 딸려있는 식구는 늘 아내와 장모님, 어머니, 그리고 딸과 아들이었어요. 남들이 볼 때 참 신기한 조합이라 했지만 우리는 그럭저럭 잘 살아왔고요. 한편으론 전 아내가 떠났을 때조차 그렇게까지 무거운 마음은 아니었는데 이후 어머니가 치매에 걸리시고 제가 아프다는 걸 알았을 때부터 삶이 버거워지기 시작했어요. 그 사이를 장모님이 채워주셨고 적어도 그 두 분보단 오래 살아서 그분들이 가시는 걸 보고 싶다고 생각했던 소망이 이루어져서 다행이라 생각되더군요. 저도 몸이 많이 위독한 상태고 병원에서도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고 말을 최근에 전해왔으니 시기가 얼마 남지 않은 것 같긴 합니다. 적어도 이 사실을 처남에겐 말해야 될 것 같아 말을 전했는데 처남은 듣고 눈물을 짓더군요. 평소 과묵한 처남이 말을 잇는데 왜 그렇게 눈물이 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눈물 많은 사람이 아닌데 말이에요. 매형, 우리 엄마가 가는 순간까지 매형이랑 사돈어른 걱정했어요. 엄마 안 보여서 사돈어른이 찾을 거라고요. 그걸 보면 우리 엄만 매형네에서 살았던 게 형이 걱정한 것만큼 그렇게 힘들진 않았던 것 같아요.
누나 보내고 매형이랑 산 세월도 길어서 이제 아들과 다를 게 없다고 하더라고요. 엄마는 매형이 가끔 사돈어른이랑 어디 드라이브 시켜주면 그게 그렇게 좋았대요. 난 우리 엄마한테 그런 걸 별로 못해줬는데 말이에요. 매형, 우리 엄마 가는 길은 편해 보였어요. 전 매형한테 고맙게 생각해요. 하나하나 너무나 장모님다운 말씀이셔서 저희 어머니 이상으로 빈자리를 체감하게 되어 통곡하게 되었어요. 이후 걱정을 조금 해본다면 제 아이들은 어엿한 부모들이 되어 가정을 이루고 있기에 그리 큰 근심은 없습니다. 하지만 집안의 어른들이 너무 연달아 떠남으로 인해 마음이 힘들까봐 그런 부분들을 잘 보듬어 달라 처남에게 부탁하게 되더군요. 저희 아이들도 아이들이지만 엄마와 누나, 매형까지 떠나보내고 상실감이 클 처남 역시 마음이 쓰여 서로 잘 의지하는 관계가 되기를 바랍니다. 처남이나 애들이나 막상 제가 가장 힘들 거라며 걱정하고 있지만 저는 제가 꼭 마무리하고 싶었던 어머님들의 가시는 길을 정리할 수 있었기에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장모님께서 남기신 말씀을 듣고 나니 제 인생이 나름 쓸모있게 쓰였구나 싶어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저희 가족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누구나 살면서 한 번은 후회할 만한 선택을 하는 것 같은데 저 역시도 인생에서 아주 중대한 결정을 내린 후 이후로 한 번도 편히 잠을 자지 못했어요. 그게 어떤 사람에게는 땅 투기일 수도 있고 결혼일 수도 있고 이혼일 수도 있고 직장 선택일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제 경우는 누군가에게 쉽게 말하기도 어려운 그런 결정이었어요. 듣는 순간 다들 표정이 변하면서 경멸하게 될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릴 적에 엄마가 안 계셨고 중학생 때쯤 아빠도 돌아가시는 바람에 할머니 손에서 자라게 되었어요. 부모가 안 계시다는 이유로 여기저기서 꽤 안 좋은 말도 많이 들었고 저부터도 인생에 대해 뭔가 바라는 것도 없이 그렇게 살아왔는데요. 그래서 더 누군가의 사랑을 원하고 외로움을 어떻게든 채우고 싶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후 사회에 나와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얼마 만나보지 않은 남자와 결혼을 결정하게 되었어요. 저보다 나이가 꽤 위였고 어른 남자 같은 느낌이 들었고 무척이나 공들이고 잘해주는 모습에 혹하게 되었는데요. 할머니께 소개했을 때 썩 좋아하지 않으셨던 게 오래도록 기억에 남아요. 왜냐하면 어른들 말을 왜 들으라는 건지 수년이 지나 이해하게 되었으니까요. 영주야, 그러지 말고 좀 더 다른 사람도 만나보고 그래라. 네가 데려온 남자는 영 예의도 없고 인상도 별로야. 그런데 저는 할머니랑 오래도록 사는 생활도 지긋지긋했고 빨리 저만의 가정을 꾸려 나가고 싶다 생각했거든요. 맨날 부모도 없이 자라와서 뭐가 어떻다는 둥 하는 말을 들었던 게 콤플렉스였기 때문에 이제는 완연히 저만의 독립된 집을 갖고 싶었어요. 저에게 먼저 손을 내밀었던 남자는 그걸 자기가 채워주겠다고 하니 홀린 듯 그 생활에 합류하게 되었고요. 하지만 그렇게 결혼을 하고 나자 이 남자가 저에게 한 거짓말이 한두 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 얼마나 머리가 아팠는지 모릅니다. 저보곤 둘이서 살 신혼집을 구했다고 하더니 그곳은 그저 본인의 가족들이 살던 집일 뿐이었어요. 제가 그곳에 들어가서 살게 되는 모양새였고요. 저와는 9살 정도 차이가 났는데 알고 보니 초혼이 아니라 재혼이었더라고요. 그냥 나이 차이가 좀 나서 어린 여자를 데려가는 것에 대한 미안함 정도로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웃남이었다니요. 저도 가진 거 없이 혼수만 아주 조금 갖고 들어가게 되는 터라 제대로 식도 못 올리고 혼인신고만 했는데 완전 깜빡 속아 이웃남과 결혼하게 된 것이었죠. 게다가 시종일관 상스러운 말들을 해대며 저를 구박해대는 시댁 식구들도 싫었고 그 말에 이끌려 툭하면 저에게 아기를 빨리 가져야 한다며 그대로 따라하는 남편도 너무 미웠어요. 그러던 차에 결혼한 지 8개월 만에 아이가 들어서게 되었고 저는 난생 처음 해보는 임신에 감정적으로도 보통 혼란스러운 게 아니었어요. 배가 불러오면서 실제로 너무 메스껍고 힘들어서 식은땀을 연신 흘렸던 저를 시어머니는 단 한 끼도 봐주지 않고 하루 5끼를 차려내게 했어요. 이후 어찌어찌 애를 낳아서 돌보고 있는 와중에도 시누이와 시어머니는 남편이 없는 시간에 저를 들들 볶아댔죠. 저녁에 돌아온 남편은 벌렁 누워서 애는 돌보지도 않고 저에게 늘 짜증만 내더군요. 산후 우울증이며 극한 피로감이며 산모이면서도 온전히 몸조리도 못한 채 몸이 말이 아니게 된 저 역시 가만히 견딜 순 없었어요. 그래서 같이 받아치면서 말대꾸를 했더니 이 사람은 이제 저를 자기 집에서 사는 종 그 이상도 이하도 보지 않는 투로 대하더군요. 이게 어디서 기어올라? 남자가 말하는데 말대답할래? 이런 상처받는 말은 이제 우습지도 않는 수준이라 제가 귀를 막아버렸는데 일순간 갑자기 시야가 확 바뀌는 게 느껴졌어요. 바로 남편이 제 머리를 잡아서 그대로 벽에 밀쳐버린 것이었죠. 그렇게 세게 맞은 것은 아니었으나 순간 저는 수치심에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정말 인생 끝을 보는구나, 이런 꼴을 당하는구나 싶어 온 머리가 얼얼하게 느껴졌어요. 너 한 번만 더 까불면 못 볼 꼴 당할 줄 알아. 나 열받게 하지 마라, 어? 이런 막말까지 해대더니 급기야는 저에게 맡겼던 생활비까지 입 싹 닫고 이제 자기가 관리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해대는 말은 얼마나 저를 치욕스럽게 하던지 저도 엄연히 돈 벌며 격리 생활을 하던 때가 있었는데 말이에요. 완전히 일자무식에 본인 없으면 살 수 없는 여자인 마냥 대하더군요. 야, 너 우리 집에서 살면서 네가 무슨 돈을 쓸 때가 있어. 내가 번 돈 내가 쓴다는데 까불래? 그러면서 이제는 대답도 않는 절 보고 대꾸도 없고 무시한다며 윽박 지르는 게 아니겠어요? 분노감에 휩싸여 노려보았더니 눈빛이 기분 나쁘다며 또다시 제 머리를 잡았고 맞으면서 아프다고 우는 제 소리가 들려도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우리 방에 기척도 하지 않았어요. 평소엔 맨날 제 방문을 그렇게 두드려대면서 당장 나와서 일하라고 시키면서 말이에요. 이런 취급을 받아가며 참을 수 없는 것은 이제 몇 살 안 된 아들 때문이었어요. 얘만 아니었다면 이 집에 계속 이러고 살 이유가 없었어요. 제가 부모 없이 자라면서 겪었던 많은 일들을 절대 아들에게는 물려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아랫입술에 이빨 자국이 남도록 세게 깨물어가며 참았죠. 하지만 이런 저를 희롱이라도 하듯 남편은 갈수록 더 대담하게 밖으로 돌기 시작했고 급기야는 저를 더 괴롭힐 만한 게 없는지 바람까지 피우는 게 아니겠어요? 사실 제가 알만한 상황이 아니었는데 상대 여자가 집으로 찾아와서 난리 피우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알게 됐어요. 제가 아들을 안고 그 여자를 멍하니 응시하는 걸 보더니 외려 그 여자가 저를 동정하는 게 아니겠어요? 아휴, 난 결혼이라도 안 했지. 그쪽은 애까지 낳았어요? 준식 씨 그 인간이랑 결혼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아휴, 저런 남자랑 이런 집에서 뭐하러 참고 살아요? 이런 일은 금세 동네에 수곤수곤 소문이 났고 여기서 저는 바보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애엄마가 돼버렸어요. 남편이 번듯하게 바람을 피우고 밖에서 도박이든 뭐든 하고 다니고
집에 들어와선 그렇게 때려대는데도 아들 하나만 감싸 안고 맡기만 하는 그런 여자로 말이에요. 그 집에서 살았던 기간, 저는 정말 제 자신이란 존재가 어떤 인간이고 어떤 인격체인지 도통 인지하지 못한 채 살아왔던 것 같아요. 이 무렵 할머니는 돌아가시게 되었고 장례식도 어영부영 치르게 되었는데 그때 아주 희미하게나마 정신이 좀 들더군요. 할머니를 보낸 것도 너무 마음이 아팠지만 장례식 처소를 보고 있자니 삶과 죽음이란 대체 무엇인가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평생 이렇게 살다가 죽겠구나. 누가 나를 묻어줄 것인가 이런 것들 말이에요. 그나마 제가 목숨같이 사랑하고 아끼는 아들이 있긴 했지만 정녕 나라는 한 사람은 태어나서 그냥 그렇게 생을 끝맺는 것인가 싶었어요. 갑자기 숨이 막혀오고 입에 쓴맛이 나면서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에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오더군요. 이후에 내가 눈 감을 때 그런 모습으로 마무리하고 싶진 않았어요. 할머니의 장례를 기점으로 해서 제 안에선 뭔가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고 그 뒤로 돌아온 뒤 집에 와서 여전히 횡포를 부리는 남편을 보니 제 마음은 계속 다른 출구를 바라보게 되었어요. 어떻게든 여기서 탈출을 해야겠다. 이렇게 노예처럼 시댁 식구들에게 잡혀 살 순 없겠다는 생각뿐이었죠. 하지만 그러려면 아이가 너무나 마음에 걸렸어요. 당장 제 몸만 건사하기에도 홀로 나가서 굶어 죽지만 않으면 다행인 상황이었거든요. 남편과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동안 제 몫에 돈은 단 몇십만 원 정도밖에 없었고 어린 아들을 데리고 같이 살만한 집은커녕 며칠이나 풀칠하며 살아남을 수 있을지 대책이 없었어요. 저는 날이 갈수록 스트레스가 심해져 20대 중반밖에 안 된 나이에 흰머리가 반을 덮기 시작했고 연신 시기에 맞지 않은 하혈을 하면서 몸이 무척 쇠해져 있었어요. 이 상태로 나가서 아들을 내가 과연 잘 키울 수 있을까? 아들도 나와 있어서 행복할까? 답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머리를 쥐어짜고 생각해보니 결국 답은 저 홀로 나오는 수밖에 없었어요.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노처녀인 시누이와 시어머니가 제 아들을 무척 예뻐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애미 밑에서 똑같이 고생하며 제가 살았던 삶을 그대로 물려주느니 그래도 할머니와 고모, 아빠가 있는 번듯한 집에서 자라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싶더군요. 제 경제력이 너무 처참하게 없었기 때문에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되었어요. 폭우가 쏟아지던 날 밤, 저는 아이가 잠든 걸 확인하고 온 식구들의 방에 불이 꺼져 한참 시간이 지난 새벽 2시쯤 조그마한 짐을 들고 밖으로 살살 나가게 되었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에 누군가 부스럭하는 게 느껴졌지만 저는 질세를 달려나가게 되었죠. 그들에게 잡힐까 두려우면서도 그 집에서 곤히 잠들어 있는 내 아이를 생각하니 왜 이렇게 눈물이 쏟아져 나왔을까요? 가장 돌아가기 싫고 무서운 곳에 내 사랑하는 피부치를 놓고 왔어요. 마치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 안에 아기를 혼자 놔둔 것 같은 심정이었기에 나를 붙잡으려는 듯한 그 손과 발이 두려우면서도 아들을 생각하면 다시 돌아가야 하나 몇 번이나 고민했어요. 그렇게 저는 밤새 어딘가를 걷고 걸어 좀 더 먼 지역으로 가게 되었고 겨우 여관 방 하나를 잡고 들어가 넋을 놓고 쓰러졌어요. 시댁 식구와 무서운 남편으로부터 도망쳤다는 해방감을 느끼기에도 앞서 제가 너무 그 집에 오래도록 있으면서 묶여 있었던 건지 불안감이 밀려오더군요. 이게 잘한 일인지 아닌지 확신이 없었어요. 눈 뜨자마자 엄마를 찾으며 엉엉 울 아들을 생각하니 다시 들어갈까 생각을 하면서도 이미 남편에게 얻어맞아 이 한쪽이 깨져버린 그 감각이 떠올라 선뜻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이 정도로 무너질 거면 나오지 말았어야 한다. 이미 한쪽 길을 선택한 이상 나는 뒤돌아봐선 안 된다는 생각만 하게 되었어요.
나오기 전 몇 번이나 눈물을 억누르며 아이의 잠든 눈두덩이에 입을 맞추면서도 이러다 아이가 깨버릴까봐 어쩌지도 못하고 망설이며 나가던 그 날을 저는 평생 잊을 수가 없어요. 시댁에서는 아마 온갖 난리가 다 났던 듯 하지만 어찌어찌 1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 저는 겨우 이혼이란 절차를 치르게 되었어요. 아들 역시 남편이 키우는 것으로 결정이 났고 저는 그 과정 안에서도 아들을 단 한 번도 만날 수 없었죠. 그 상황에서 아들을 만나게 된다면 다시 남편 바지춤을 잡고 매달리게 될까 스스로 두려웠지만 실제로 조금도 만날 수 없는 입장이 되니 가슴에 한기가 들더군요. 비로소 내가 무슨 짓을 한 것인지 실감이 나기도 하고 밖에서 국어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아이를 데리고 나왔어야 했나 싶어 가슴을 치게 되었어요. 그래도 이미 주사위는 던져버렸고 저는 제 앞에 놓인 생을 살아야 했기에 그대로 쭉 걷게 되었어요. 숙식이 제공되는 곳만 찾아다니며 일을 다시 하게 되었고 식당이며 여기저기 전전하면서 제 몸 하나 겨우 건사하며 돈을 벌게 되었고요. 그러던 사이 가끔씩 여유가 있고 쉬는 날이라도 되면 몰래 기차를 타고 올라와서 먼발치에서 시댁을 기웃거리곤 했어요. 바람기가 다분한 남편은 보나마나 또 여자를 만났거나 재혼을 했을 테고 평소에도 관심 없었던 아들 양육은 아마 시어머니가 하고 있을 터였어요. 이런 모습들을 몇 년 정도 훔쳐보다가 저는 다시 마음을 다잡게 되었죠. 이렇게 자꾸 훔쳐보면서 내 처지를 한탄하는 것보다 기왕 선택했으면 열심히 살자고 말이에요. 아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한 이래까지 몰래 훔쳐보다가 이제는 이러지 말고 나중에 아들이 대학이라도 가고 뭐라도 하는 것 같을 때 그간 못한 엄마의 몫을 돈으로라도 대신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창 엄마가 필요한 나이에 자기를 두고 나가버린 것을 얼마나 원망하면서 클까. 그걸 돈으로 대신할 순 없겠지만 그래도 제 피땀이 들어간 돈이라도 주면서 사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죽도록 식당에서 일만 했고 몸이 힘들어서 병원 치료를 받을 때에도 영양제로 대충 버텨가면서 그렇게 돈을 벌었어요. 이렇게 10몇 년간 모은 돈은 8천만 원이 조금 넘게 되었죠. 대학 들어갈 때 바로 딱 주고 싶었지만 만기가 몇 달 더 남은 관계로 그 사이에 아들에게 용기를 내어 연락을 했어요. 당시 시댁 동네에는 저를 아는 애기 엄마들이 몇 있었는데 가끔 몰래 보러 갔다가 마주쳐 아주 창피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래도 그중 한 엄마가 제 처지를 불쌍히 여겼는지 아들 근황을 가끔 자기가 대신 전해주겠다고 연락처를 주었거든요. 그래서 급편에 아들 연락처를 받게 되었고 아들도 동의했다고 하기에 전화를 걸어보게 되었어요. 많이 당황스러워하고 어색해하는 걸 보니 저도 갑자기 겁이 났고 아들을 만나는 것에 자신이 없어졌어요. 그래도 이 돈은 꼭 줘야겠다고 생각했기에 만기가 될 때까지 떠듬떠듬 안부만 물었고 이후 짧은 내용의 편지와 함께 돈을 전해주게 되었어요. 편지 내용에 눌러 쓰고 싶은 말들은 많았으나 자식을 두고 온 어미가 무슨 말을 길게 할 수 있겠어요. 그저 이제껏 건강히 자라줘서 고맙다. 네 앞날을 위해서 잘 썼으면 좋겠다 정도였습니다. 그간 쭉 아들을 위해 살았고 이젠 남은 내 생 역시 아들에게 폐 끼치지 않기 위해서 여전히 열심히 살아야겠더군요. 그래서 조금 남아있던 1,000만 원 정도를 가지고 같은 식당에서 일하는 아주머니가 본인 사촌 관련 투자를 이야기하기에 함께하게 되었어요. 노후 준비를 미약하게나마 하고 있다는 안정감을 갖고 여전히 식당에서 숙식을 하며 기존에 살던 대로 살았어요. 가끔 마음이 울적해질 때마다 동네 교회를 가서 그냥 앉아있다 오기도 하며 시간을 보냈는데요. 그러던 저는 몇 달이 안 되어 아주 큰 뒤통수를 얻어맞게 되었어요. 다시 생각해도 너무 분한 그런 일인데요.
저에게 투자를 권했던 식당 아주머니가 저와 사장님께도 어떤 언질 없이 종적을 감춰버린 것이었죠. 얼마나 백방으로 뛰어다니면서 찾으려 했는지, 일을 하고 있는 중에도 저는 멍하니 생각이 그쪽으로 가 있어서 몇 번이나 야단 맞을 정도였어요. 사장님 부부도 얼마를 같이 투자하셨던 모양이라 서로 간의 마음이 복잡하긴 마찬가지였어요. 그나마 그분들은 조그만 식당이라도 갖고 있고 집이라도 있었지, 저는 여기서 쑥식하면서 열심히 돈을 벌며 제대로 된 집도 없이 떠돌고 있는 모양새였는데 정말 눈앞이 핑핑 돌더군요. 사장님네는 결국 나름 타격을 입은 건지 직원을 쓸 수 없는 형편이라며 저에게 조심스럽게 그만둘 것을 요청하셨어요. 사람 한번 잘못 믿었다가 내 돈도 날리고 직장까지 잃게 된 셈이었죠. 그렇게 저는 몇 푼 안 남은 돈을 갖고 근처의 작은 원룸을 찾아 들어갔고 월세살이를 하게 되었어요. 왜 이렇게 제 생은 제가 눈뜨며 태어난 일에 쉽게 가는 일이 없는 건지 너무 원망스럽더군요. 지옥 같은 날들을 피해 한 걸음 뛰면 그 자리에는 또 새로운 맛의 고통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솔직히 사기당한 건 어디까지나 제 잘못이었지만 또다시 생각해보면 그 끔찍했던 결혼 생활 역시 제가 선택해서 그런 꼴을 맞게 된 것이니 이쯤 되면 내가 문제구나 싶어 너무 괴롭더군요. 내 인생을 흔들어 쥐어짜고 있는 건 결국 남이 아닌 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아주 깊은 우울증에 걸리게 되었어요. 아들을 두고 나오던 그 시절도 제가 뭐 얼마나 잘 살고 부귀영화를 누리겠다는 생각을 했겠어요. 그냥 그곳을 탈출해서 죽기 직전에 나를 좀 살려두고 아들에겐 아들대로 경제적인 책임을 보태주고 그 뒤로 조용히 살다가 마무리하길 바랐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인생은 허락해주지 않고 저를 자꾸 올가매더군요. 원룸에서 살면서 라면이나 끓여 먹고 잠들고 누웠다가 다시 일어나기를 반복하며 무기력한 날들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렇게 몇 달을 버티는 것도 이제 수중에 돈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저는 또다시 일을 찾아야만 했죠. 그런데 도무지 그런 의욕이 일어나지 않으니 이대로 누워서 죽는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반면 이제껏 내가 어찌 살아왔는데 이렇게 골방에서 숨을 거둬야 하나 싶어 자다가도 경기를 일으키며 다시 깨서 앉고 불빛 하나 들어오지 않는 그 꽉 막힌 방에서 숨죽여 울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누가 문을 세차게 두드리더군요. 월세를 낼 수 있는 상황이긴 했지만 사람 간의 접촉이 다 지겹고 싫어서 엉뚱하게 집주인 아주머니를 멀리하고 있던 시점이었어요. 아무래도 2달째 밀린 월세를 받으러 온 게 분명하더군요. 정말 인생에 있어 아무런 미련도 없었지만 저 아줌마는 뭔 죄가 있어 돈을 받으러 다녀야 하나 싶어 지갑을 찾아 돈을 얼마 꺼내들고 문을 열었어요. 그런데 문틈새로 저를 쳐다보는 것은 낯선 듯 뭔가 낯이 익은 웬 남자였어요. 그리고 그게 누군지 완전히 기억해내는 데는 단 3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바로 제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엄마. 엄마라니요. 제가 누군가에게 엄마라는 호칭으로 불릴 수 있었던 때가 있다는 것을 너무 오래도록 잊고 살았는데 말이에요. 늘 영주씨 등의 호칭으로 불리우면서 단 한 번도 가정이나 자식을 가져본 적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왔어요. 그런 저를 부르는 아들을 보니 돌처럼 굳어 눈만 깜빡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엄마, 저 좀 들여보내주세요. 그 말에 저도 겨우 발이 떼졌고 그렇게 아들을 집으로 들였어요. 좁고 좁은 방 안으로 들어와 겨우 앉을 곳을 찾은 아들은 같이 마주 앉아 눈을 쳐다보지도 못하는 저를 찬찬히 살펴보더군요. 그러면서 뭔가를 갑자기 꺼내 내미는데 저조차도 아주 흐릿하게 기억이 나는 아들 돌무렵 때 사진이었어요.
그걸 보고 있는 저를 아들이 계속 살피더니 이내 고개를 푹 숙이고 떠듬떠듬 말하더군요. 무척 덥고 습한 날이었는데 그 말은 제 가슴을 차갑게 파고들었어요. 엄마, 우리 엄마 이렇게 살고 있었네. 엄마 왜 이렇게 늙었어? 나는 엄마 사진 속 모습만 생각하고 왔는데. 저를 보고 괴로워하는 아들을 보니 왠지 더 비참하게 느껴져 저는 아무렇지 않게 둘러대려고 애썼어요. 그 사진은 너 돌 때인데 그때랑 비교를 하면 어떡하니? 당연히 늙는 거지 뭐. 그런데 그 말이 뭔가 아들의 심기를 더 건드린 것인지 아들은 그대로 방바닥에 엎드려 오열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어릴 적이나 대학 때 잠깐 봤을 때와 달리 너무나 장성해버린 아들을 만질 수도 어쩔 수도 없어 그냥 쩔쩔매고 있었어요. 겨우 마음을 추스린 아들이 다시 몸을 일으키더니 자기의 근황을 말하더군요. 4년 전 결혼을 했고 아들 하나를 낳아서 키우고 있다고 말이에요. 시어머니는 돌아가신 모양이고 제 고모도 결혼해서 멀리 산다더군요. 본래 살던 집에는 제 아빠만 있는데 그 뒤로도 그렇게 여자들을 바꿔가며 데려왔기 때문에 딱히 감정이 좋진 않다고 했어요. 엄마, 난 맨날 엄마를 생각하면서 살아왔어. 날 두고 간 엄마가 미울 때도 있었지만 할머니나 고모 없이 아빠를 겪어보니 후회가 되더라. 그때 내가 좀 더 컸더라면 내가 엄마를 끌고 나왔을 텐데 말이야. 엄마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난 몰랐어. 친구네 엄마들이 가끔 얘기해 주셨는데 엄마가 나 때문에 견디다가 나가버렸다는 걸 대학생쯤 돼서 알았어. 저는 더 이상 뭐라고 말하면 좋을지 몰라 그저 가만히 있었어요. 엄마, 내가 자식 낳아보니까 더 엄마가 보고 싶어지더라. 엄마는 엄마 손주 보고 싶지 않아? 아들은 그 길로 저를 자기 집으로 데려갔고 생전 처음으로 며느리와 손주들을 만나보게 되었어요. 아들 차로 같이 가는 그 시간도 무슨 말을 하면 어색하지 않을지 몰라 너무 당황스러웠지만 그래도 그건 무척 감사하고 기분 좋은 불편함이었어요. 여지껏 저를 괴롭혔던 것들, 처음엔 따뜻하게 덮어주는 듯 했으나 가시를 품고 있던 것과 정반대의 것이었습니다. 아들과의 사이를 어떻게 좁혀갈 수 있을지 몰라 저는 감히 손도 못 뻗었고 알아보려는 몸짓조차 할 수 없었는데 아들이 먼저 이렇게 손을 내밀고 저를 찾아와 주다니. 매일매일 눈을 뜰 때마다 이게 정말 내 앞에 놓인 일상들이 맞는지 겁이 나기도 해요. 오래도록 불행했던 사람은 더 불행해진다는 말이 있던데 자꾸 자기 앞에 놓인 일들을 의심하고 쉽게 행복 쪽에 몸을 기대려 하지 않아서 그런가 봅니다. 하지만 저 역시 이런 쓸데없는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저 같은 사람이 이런 시간들을 가져도 되는 건지 실감이 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아들은 자기가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 바로 옆동에 제가 살 집을 구해주었어요. 평생 제 집을 가져본 적이 없는 저에게 집을 얻어주었으며 그것도 모자라 매달 5일마다 집으로 와서 용돈을 150씩 주고 있어요. 나이도 많은데다가 혼자 사는 제가 쓸 데가 뭐가 그리 있다고 주는 건진 모르겠지만 며느리와 손주들 없을 때 혼자 와서 주고 가는 걸 보니 나중에 그들 앞에서 용돈이라도 주라고 넉넉히 주는 것 같아요. 갑자기 나타난 시어머니이자 할머니이기에 이 관계도 잘 지내게 하고 싶은 아들의 마음이 보여서 울컥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매번 아들네 집 먹으라고 반찬을 만들어서 갖다 주기도 하고 아들만큼이나 어색하고 실감나지 않는 며느리와 손주에게 정을 붙이려고 용돈을 주기도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절벽 끝으로 저를 밀려고 세워둔 곳에서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있던 제가 넋이 나간 얼굴로 아들 차에 태워져 아들 집으로 오게 되던 그날은 정말 떠올릴수록 울음이 차오릅니다. 이런 날이 있을 거라고, 내 노년이 내 젊을 때보다 좋을 거라고도 상상해보지 못했어요. 물론 그 끝이 좋지 않았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저는 이 나이에 삶에 대한 태도를 또다시 새로 잡아보고 싶어요. 늘 불행하다, 힘들다 했던 말들을 쓰레기통에 버리고 어찌되었든 살아보자 라는 것으로 말입니다. 모든 일에 다 보답이 있고 끝이 훌륭한 것은 아니지만 제가 심어온 길들은 분명 어떻게든 의미가 있을 테니까요. 다들 오늘도 수많은 결정 안에 살고 계실 텐데 무슨 결정을 하고 어떤 결과가 와도 다시 새로 쌓고 지으며 열심히 잘 살아가시길 응원합니다.